돈은 중요하다. 폴 스티븐스, 클라이브 림. 7장. 돈이 말하는 이유, 돈의 사회적 가치.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의 돈이 사회의 안녕을 위협하는지 물어야 하지만, 또한 언제 돈이 도덕적 관심을 강화하고 사회적 삶을 부양하는지도 물어야 한다. 돈의 창출은 어떤 조건에서 정의와 평등의 진보를 가져오는가? 비비아나 젤리아저, 돈의 사회적 의미. 돈이 말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돈의 의미가 있음을 암시한다. 사실 돈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태도와 상징을 담아내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 사회학자 조지 허버트 미드는 언어처럼 돈의 상징들이 그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관련된 청중이 그것을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돈의 상징들은 비인격적 경제 거래보다 사회적 관습에 기초한다. 따라서 언어와 비슷하게 돈은 의미를 소통하지만, 언어가 그 외에 다른 많은 것을 하는 것과 다르게 돈으로는 오직 경제적 교환만 가능하다. 그렇다 해도 가치와 의미를 소통하는 수단으로서 돈은 심지어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게오르크 지멜은 아마도 그의 가장 중요한 작품일 돈의 철학에서 돈이 우리를 비인간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상호관계를 변화시켜 온 방식들을 자세히 설명한다. 지멜은 경제가 생산의 관계들보다는 교환에 초점을 둔 상호작용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적 이해에 대한 독보적 대안을 제공한다. 그러나 동시에 지멜은 이 시대의 삶이 소와 같은 것으로 규정된다는 점에서는 마르크스에 동의한다. 그는 돈이 우리 상호관계를 더 도구적이고 계산적으로 만들며 돈을 버는 것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 결과 인간 사회는 미묘한 변화를 겪었다. 상호관계에서 개성과 돌봄이 사라지고 딱딱하고 사무적인 태도, 실생활에서의 계산적 정확함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역사학자 페르낭 보르델은 고대 구조에 기초한 어떤 사회든 돈의 문을 열었을 때 머지않아 그 사회가 획득했던 평형 상태를 상실하고 그 후로는 결코 적절히 통제할 수 없는 힘을 풀어놓게 되었다고 고찰한다. 바로 그것이 서구의 중세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중세 경제에서 돈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돈의 유포와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 변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생겨났다고 역사학자들은 지적한다. 이는 카를 마르크스가 생세 설명했던 상황으로 이어졌다. 17, 18세기 내내 돈은 사회 불안정에 대한 불안이 깊게 자리잡고 있던 현장이다. 각종 병든 사회의 강력한 상징이었다. 그래서 카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비판했고, 금전적 결합, 곧 자본주의 사이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인에 간의 비인격적 금전 관계가 사회적 가치의 엄청난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미 존재하는 진정한 사회관계 대신 우리의 사회적 상호관계는 익명의 경제 거래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돈이 사회관계에서 가져오는 유일한 결과는 아니다. 이론상으로는 돈이 비인격적이고 수치화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도구적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다르다. 실제로는 사람들은 돈을 인격화하여 그것에 이름표를 붙이고 제한을 두려고 노력한다. 사회학자 브루스 카루더스는 실제로 돈은 내부적 구분으로 가득하고 성스러운 물체나 특정 사회관계들과는 조심스럽게 분리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회적 관습의 기초에 돈을 사용하는 실천이다. 그리고 돈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들은 개인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식된다. 시장을 볼 때 이것은 분명해진다. 탁월한 사회과학자이며 수상 경력 있는 작가인 비비아나 젤리아저는 단일하고 자율적이며 자립적인 신고전주의 시장 모델에 도전하는 그룹에 속해 있다. 이 사회학자들은 대신 시장을 점점 다양해지는 문화적 맥락 안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관계의 지속적인 변화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적 혹은 친족적 네트워크 모델로 본다. 시장에 대한 이러한 대안적 시각은 소비자에 의해 소비되고 저축되는 과정을 구성하는 부분들을 연구하기 위해
큰 규모의 프로세스에 대응하는 소규모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경제사회학은 사업체와 자본주의 시장만 바라보던 배타적 관심에서 가정연구, 인간적 상품을 위한 시장, 예술, 돌봄 사업, 그리고 비공식 경제로 고개를 돌리면서 성별, 인종, 그 밖의 다른 사회적 차이들을 고려사항에 포함시킨다. 이러한 연구는 사회학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돈을 사회적 상호작용과 맥락에, 한마디로 우리의 가치에 합일시키는지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게 해준다. 가치란 단순히 소중히 여기는 행동 방식인 것이다. 젤라이저의 핵심 아이디어 중 하나는 돈의 의미가 표식 남기기를 통해 생성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면 균질했을 돈의 질적 차이를 만들어낸다. 예를 들면 19세기 사람들은 연인들을 위해 금화로 사랑의 정표 만들기를 좋아했다. 또한 봉투나 유리병, 스타킹 같은 집안의 다양한 보관 장소를 활용하여 돈을 따로 떼어 놓기도 한다. 표식은 주택, 대출 상환을 위한 남편의 수입, 자녀를 위한 아내의 수입처럼 각기 다른 목적을 위해 돈을 사용할 때 발생한다. 또한 가계소득, 선물 살 돈, 응급 상황을 위한 비상금 등 가정마다의 원칙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의 분류 시스템을 만들 때에도 발생한다. 이것은 분명 서로 다른 금액의 돈에 꼬리표를 달아 사회 구조를 강화하는 하나의 사회적 과정이다. 젤라이저는 사람들이 돈을 비인격적 도구로 다루는 대신 수많은 사회 관계들에 대처하고 그것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신중하게 돈을 식별하고 분류하고 조직하고 사용하고 분리하고 제작하고 디자인하고 보관하고 심지어 장식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1980년대 오슬로 매매춘 사업에 대한 연구는 매매춘으로 번 돈이 외출, 마약, 술, 옷을 사는데 쉽게 소비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돈은 주머니에 구멍이 난 것처럼 빠르게 탕진되었다. 반면 동일한 사람들이 복지 혜택으로 받은 돈이나 의료지원금, 다른 합법적 수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예산을 짜고 바른 삶을 위해 집세나 공과금을 내는 데 사용했다. 그들은 합법적인 돈이 그들의 삶에서 바른 부분을 위해 반드시 잘 사용되게 하기 위해 땀을 흘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1950년대 필라델피아의 마타라는 이름의 한 폭력 조직원에 초점을 맞춘 어떤 연구는 돈의 출처와 사용 방법에 분명한 경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돈은 25센트라도 교회에 헌금한 이야기를 했다. 반면 폭력 조직원의 활동으로 번 돈은 교회에 낼 수 없었다. 오, 안 되죠. 그건 나쁜 돈, 정직하지 못한 돈이에요. 이러한 두 가지 예에서 공통적으로 돈의 사용은 수치심, 안정, 인정, 사랑의 감정 등 객관적 비인격적 요소가 아닌 주관적 요소의 영향을 받았다. 나 역시 수입 출처에 따라 표식을 남기는 방법을 개발했다. 나는 사업으로 버는 돈이 있고 신학교와 교회 수업 및 강연으로 보는 돈이 있다. 각기 다른 출처는 각기 다른 목표와 연결된다. 사업에서 버는 수입으로는 예산을 짜고 가족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다. 수업과 강연으로 얻는 수입은 따로 보관하는 봉투에 담아놓거나 은행의 특별 계좌에 넣어놨다. 성교 헌금을 하거나 신학과 영성 관련 책을 살 때 사용한다. 처음부터 생각하고 했던 일은 아니지만 나는 수입의 출처를 구분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 이것을 성속의 이원론이라는 생각하지 않으며 겉보기에는 균질한 돈의 집합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표식 남기기에 대한 이러한 생각 뒤에는 모든 돈이 똑같거나 교환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다. 돈의 구별은 돈의 출처를 식별하는 것과 돈을 다시 한번 가치와 연결되는 그 사용 목표와 짝지우는 것에 있다. 따라서 젤리아저는 우리의 인간관계와 실패에 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돈에 대한 새롭고 대안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돈을 보는 우리의 시각에는 너무 오랫동안 돈이 변질시키고 비인간화하는 것이라는 깊은 불신이 담겨 있었다. 젤리아저가 주장하듯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의 돈이 사회 안녕을 위협하는지 물어야 하지만 또한 언제 돈이 도덕적 관심을 강화하고 사회적 삶을 부양하는지 역시 물어야 한다. 돈의 창출은 어떤 조건에서 정의와 평등의 진보를 가져오는가?
이렇듯 돈에 부여하는 다양한 가치 구분은 돈이 갖는 성스러움과 속됨의 의미에도 적용할 수 있다. 탁월한 연구교수 러셀 벨크와 멜라니 벨라도르프는 우리가 돈의 출처와 사용처를 차별화하는 것이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간의 경계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벨크와 벨란도르프에 따르면 우리의 소비 사회에서 돈은 보이지 않는, 그러나 전능한 신이다. 우리는 돈을 숭배하고 두려워하고 예배하고 경외심을 표한다. 돈은 중립적이지 않다. 성스러운 힘을 가진 물체로서 돈은 선을 베풀 수 있고 악할 수도 있다. 성스러운 것이 선을 베풀 수도 악할 수도 있는 힘으로 동시에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은 숭배하는 사람 안에 크라토판이라 부르는 열광과 혐오의 양가적 감정을 낳는다. 성스러운 것은 특별하며 공동체 내 개인들 간의 강력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교육, 주거, 음식에 돈을 쓰는 것은 우리가 가족과 가족의 안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스럽다. 이러한 성스러운 영역을 위한 돈은 건강하고 합법적인 출처에서 나온다. 반면 불법적 출처에서 얻는 돈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도박을 하는데, 즉 우리가 속되다고 생각하는 활동에 사용된다. 불법적이고 더러운 돈의 출처는 우리 삶의 성스러운 영역을 어떤 방식으로든 오염시킨다. 벨크와 발렌도르프는 돈의 성스러운 의미에 대한 연구에서 이렇게 결론짓는다. 이전에 돈을 다루던 방식은 거의 전적으로 그것의 속된 의미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공리주의적 견해는 이 시대의 시장 거래가 비인격적이며 더 깊은 성스러운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허구를 부추겼다. 우리는 현대 시장이 여전히 어느 정도는 인격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로 채워져 있음을 이제 겨우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 성스러운 돈의 선하고 악한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러한 이중적 측면에는 특정 위험이 수반되지만, 우리는 이 위험이 순수하게 세속적인 사회의 대안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정당화된다고 믿는다. 사사기는 속된 것과 성스러운 것을 혼합하여 우상 숭배 길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한 중요한 예를 보여준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사는 미가는 어머니로부터 훔친 은 1100세겔을 다시 내놓았다. 미가의 어머니는 감사의 뜻으로 은장이에게 은 200세겔을 주어 우상을 만들게 한다. 도둑질이라는 속된 행위가 성스러운 우상으로 바꾸어 미가의 집에 놓인 것이다.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복과 드라빈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라이스 도성을 진멸하러 왔던 600명의 단 지파 사람들이 이 우상을 탐내서 가져갔고, 그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결과로 이어진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실로에 있던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 속된 것과 성스러운 것의 혼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신약의 마태복음에 나온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대가로 받은 은돈 30입을 성전에 던지고는 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는다. 앙심으로 가득하고 무자비한 대제사장들은 이러한 공모자의 사정에는 무관심했지만 그들조차 은돈을 다루는 일에는 신중했다.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되오. 그래서 그들은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결정한다. 가룟 유다의 예는 오직 하나만 성스럽고 다른 모든 것은 속된 경계가 뒤섞인 상태 극단을 보여준다. 오직 돈에만 전념했던 유다는 상과 관계의 다른 모든 영역을 훼손시켰다. 그는 제자들 그룹에서도 아마도 자원하여 돈주머니를 담당했지만 요한은 그가 그 돈을 유다 자신을 위해 썼다고 폭로한다. 그는 제자들의 신뢰를 배신했던 것이다. 값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하는 척 했지만 사실은 1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돈이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대신 예수님의 발에 부어지는 것을 보고 분하게 여긴 것이다. 어쩌면 그는 이미 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3년 동안 함께 지내며 함께 일했던 친구를 은돈 30입에 배신한단 말인가? 유다의 삶에서 성스러운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다. 바로 돈이었고 다른 것을 위한 공간은 없었다. 그는 돈에 살고 돈에 죽었다. 그러나 성스러움과 속됨의 구분이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표현되는 유일한 가치 구분은 아니다.
돈, 의미, 선택 연구소의 공동 설립자 심리치료사 스티븐 골든바트는 작가 리즈 펄과의 인터뷰에서 역사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돈과 관련해 다른 역할을 담당해 온 것에 주목한다. 가족을 부양하는 남자의 역할은 수천 년 동안 바뀌지 않았고 남자의 정체성과 힘은 이러한 생존에 기초한 오래된 모델에서 나왔다. 골드바트에 따르면 오늘날 남자들은 여전히 가장 먼저 그들의 일과 재정적 성공으로 규정되고 그 다음이 가족이다. 우리 사회는 경제적 능력이 뛰어난 남자를 우러러본다. 돈의 결핍은 곧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치를 가져다준다. 압박감이 크다. 돈의 말은 곧 남자의 말이다. 여성이 가계 재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점차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은 대체로 바뀌지 않았다. 페미니스트 운동이 여성과 돈의 관계를 재형성하기는 했어도 이것은 남성들에게 대체로 고스란히 남아있다. 남자는 여자들이 어느 정도로 부유해질 수 있고 얼마를 벌어다 줄 수 있을지로 자신을 평가한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꼭 틀린 말은 아니다. 리즈 펄은 여자들이 인정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말한다. 금융사업가이자 얼마면 충분할까의 저자인 파멜라 요크 클레이너에 따르면 남자들은 자신을 다른 남자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돈을 사용하며 돈을 권력과 연계시킨다. 남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마침내 목표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기 위해 값비싼 선물을 사는데 돈을 쓴다. 반면 여자들은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유대감과 관계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돈을 쓴다. 플로이드 두루미는 이렇게 주장한다. 여자들은 남자들만큼 자주 돈을 권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여자들은 돈이 가져올 수 있는 것과 관련해 돈을 생각하는 반면 남자들은 돈의 소유가 함축하는 권력과 관련해 돈을 생각한다. 이보다 앞선 한 연구에서는 여자가 달걀을 팔고 하숙을 쳐서 버는 돈은 가족의 필요를 보충한다는 결정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두 하버드 교수는 기업들이 여성의 경제 권력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한탄하기도 한다. 두 저자에 따르면 여성들은 가구 구매의 94%, 휴가의 92%, 주택 구입의 91%, 자동차 구매 60%, 가전제품 구입의 51%를 결정한다. 그들이 가정의 주요 소득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수입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주요 결정권자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성경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한 나발의 집에서 주요 결정권자와 주요 소득자가 이분된 경우를 보여준다. 다윗이 나발에게 안부를 전하고 음식을 부탁하기 위해 젊은이 10명을 보냈을 때 나발은 다윗과 힘겨루기를 했다.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는 악한 사람이어서 누가 말도 붙일 수 없었지만 식량을 담당하는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빵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이미 요리하여 놓은 양 5마리와 볶은 공식 5세아와 건포도 뭉치 100개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모든 아기 여러 마리에 싣고 가서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었다. 남성은 자기가 책임자라고 생각하겠지만 가정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여성이다. 전통적으로 그랬다. 그러나 성별 간의 차이에는 권력 이상이 있다. 성내전으로서의 돈에서 아델 아자르크 루코이는 여성이 자신의 삶, 관계, 자신감, 독립성, 내적 평화를 바라보는 인생관에서 돈의 중심적 역할을 조사한다. 아자르 루코이는 이민자 아버지의 채소 가게 계산대에서 일하면서 자랐다. 그녀는 돈에 대한 아버지의 집착을 경멸했고 한동안 수녀로 사는 것으로 그에 대한 반항했다. 그녀는 한때 노숙자로 살았던 남자와 결혼했고 역설적으로 인생 후반에는 자신의 빈틈없는 아버지가 남긴 상당한 액수의 유산을 예기치 않게 물려받았다. 스스로 돈과의 분투를 통해 성장한 그녀는 여성들에게 그들의 삶에서 돈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고 본질적으로 다면적인 돈의 의미를 인식하라고 고무한다. 어떤 여성들의 경우 돈과 맺는 관계가 좀 더 복잡하다. 리즈 펄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체험제로서의 돈은 여성이 하기에 가장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고백에 속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덜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인정하는 데까지 나간다.
그녀는 돈이 중요하다고 고백하면서도 또한 피상적이고 물질주의적임을 인정한다. 그녀는 공적으로 돈을 논하는 것이 금기인 반면 수많은 사적 대화에서는 중심을 차지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감각한 소비주의라고 비난할 수 있지만 우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는다. 그러나 돈의 관계적 가치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다. 돈은 연인 사이 혹은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돈을 주는 것 혹은 공유하는 것으로 자신이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아닌지를 인지한다. 이는 부부가 서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알려주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사랑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지혜로운 여성 진 체스키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나이든 여성과 젊은 여성에게서 차이를 봅니다. 50살의 여성은 돈을 그저 목적으로 이루는 수단으로 보지요. 25살의 여성은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어요. 나이든 여성들은 자신을 위해 돈이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자신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살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죠. 나이든 여성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최근의 조사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데이트 상대를 고를 때 신용 점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선도적인 데이팅 사이트의 모 회사인 매치미디어 그룹은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상대를 고르는 우선적 조건이 경제적 책임감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 비율은 69%로 유머 감각, 호감, 야망, 용기, 겸손함보다 우위를 차지했다. 설문은 좋은 신용 점수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영리한 것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매치닷컴의 수석과학 고문이며 킨제 연구소 수석 연구원인 생물인류학자 헬렌 피셔는 신용 점수를 당신의 생식 능력을 측정하는 다원주의 메커니즘이라고 부른다. 당신의 신용 점수가 높다면 아마 인성 면에서도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당신은 돈을 잘 관리할 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 역시 잘 관리한다. 당신은 관리 능력이 높은 사람이다. 고급 승용차보다 이것이 당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피셔는 심지어 높은 신용 점수를 당신이 정말로 누구인가에 대한 정직한 지표로 부른다. 텍사스 A&M 대학교와 달라스의 텍사스 대학교 연구자들은 2015년의 연구에서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신용 점수는 일반적인 신뢰성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기 때문에 서로에게 헌신해야 하는 관계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브루킹스 연구소,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가 약 1200만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2015년 연구에 따르면 신용 점수를 통해 심지어 이혼율도 예상할 수 있다. 신용 점수가 높은 이들은 배우자와 결별할 가능성이 낮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다. 최초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부모들은 가장 높은 평균 점수의 부부들보다 별거할 가능성이 2~3배 높으며 점수가 높아지면 별거 가능성도 대체로 낮아진다. 데이트에서 상대방의 신용 점수를 묻는 것은 얄팍하고 부적절해 보이며 어떤 평론가들에 따르면 데이트를 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성병은 기꺼이 나눌지언정 과거의 경제 이력에 대해서 나누기를 꺼린다. 그러나 사회학자 비비아나 젤라이저는 관계가 지속되려면 경제 활동과 친밀감이 잘 맞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잘 맞는다는 것은 생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즉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관계를 지속시킨다. 2015년의 신용 점수와 헌신적 관계 연구 보고서는 결혼한 부부의 신용 점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수렴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용 점수가 비슷한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 것이 관계 성공 확률을 높여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을 전제하며 거기에는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 북미로 이주하기 전 나는 북미에서는 돈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들었다. 나는 사회에서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데이비드 크루거는 이를 마지막 금기라고 부른다. 많은 서구 국가에서 성과 죽음은 사회적 금기 및 연구 대상 금기 목록에서 사라졌지만 여전히 돈은 논의하고 토론하기에 부적절해 보이는 주제다.
리즈펄은 이렇게 불평한다. 나는 친구의 금융자산보다 그들의 성생활에 대해 더 많이 안다. 친구들은 나에게 자신의 연애사, 꿈, 실망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심지어 남편의 가장 사소한 신체적, 윤리적, 정신적, 성적 결점에 대해서조차 말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 중 누구도 한 달에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는지 전혀 모른다. 돈에 대한 이러한 과묵함은 나를 놀라게 하는데, 내가 돈에 대해 대놓고 자유롭게 말하는 싱가포르에 왔기 때문이다. 당신의 새 차를 감탄하는 친구들은 얼마를 주고 샀는지 재빨리 물어볼 것이다. 집에 온 손님들은 가구를 사는데 얼마나 들었는지 물어볼 것이다. 홍콩에 살았던 유럽 학자 고드 랜딩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홍콩과 싱가포르의 서구인들은 중국인들이 돈에 관한 주제에 너무나 거리낌 없는 것에 자주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는 칵테일 파티에서 양복을 얼마에 샀는지, 출장 뷔페에 얼마를 썼는지 묻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며 귀에 대고 살짝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쓴다. 레딩에 따르면 이러한 솔직함은 돈 자체가 중국인들이 중요한 의미를 찾는 특별한 강력한 상징임을 암시한다. 이는 중국 역사의 일부였던 불확실성 및 불안정과의 오랜 싸움에서 버티기 위한 심리적 무기고를 발전시킬 필요에서 기인했을 수 있다. 중국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돈의 가치를 알고 흥정을 하고 저축하는 법을 배우며 자란다. 저축하는 이러한 경향은 특히 가난하게 자란 아이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중국과 싱가포르가 총 저축률 각각 46%, 48%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저축률에 속하는 것은 놀랍지 않다. 중국계 어린이들은 돈에 대한 불안과 실용주의에 둘러싸여 자라는 반면 삶의 불안정성에 대한 염려가 덜한 서구 사람들은 돈에 대해 논할 때 더 윤리적이고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많은 사람에게 교육이 자아 표현과 실현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좋은 직장과 좋은 보수를 얻는 것과 관련된다.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경제 성장에 따라 이런 상황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돈에 대한 불안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지배적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동양은 돈에 실용적으로 접근한다. 중국의 실용주의가 나오게 된 원인은 네 가지다. 첫째, 아마도 감각과 볼 수 있는 것에 기초한 체계인 표의 문자를 사용한 결과 중국의 인식은 즉각적이며 감각에 기초한다. 둘째, 유교의 윤리적 영향력으로 중국의 도덕은 절대적인 것에 기초를 두기보다 조건적이다. 셋째, 사회적 통제는 1차적으로 그 사람의 직계 가족에게서 온다. 넷째, 가족의 생존에 전념하는 것이 지배적인 행동 동기다. 레딩은 이러한 환경에서 실용적 토대로 보이는 것에 근거해 결정을 내릴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중국 실용주의의 네 번째 측면은 검소함으로 이어진다. 중국인에게 검소함이란 뻔뻔한 인색함이라기보다 금욕에 가깝다. 예를 들어 손님에게 공중전화를 쓰게 했던 폴 게이티를 따라하는 것은 중국인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중국 고전 도덕경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값진 보물이 사랑, 검소함, 관대함이라고 말한다. 검소함은 중국 문화에서 덕으로 간주되며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 덕목을 가르친다. 싱가포르의 한 기업가는 이렇게 쓴다. 이것은 현실적인 사회다. 어느 정도의 지위, 스스로 저축해놓은 얼마간의 돈, 당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없다면 당신이 얼마나 유능한지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쉽게 낭비할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를 깨닫고 돈을 잘 지켜야 한다. 그것만이 당신이 마침내 성공하게 해줄 유일한 수단이다. 우린 돈이 어떻게 사회적 체제이며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공동체가 규정한 의미에 어떻게 토대를 두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암호화폐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술 분야의 상당한 진보는 페이팔, 애플페이, 알리페이 같은 수많은 다양한 결제 시스템을 가능하게 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화폐 형태에 관한 한 현금, 카드, 디지털 등 선택은 다양하다. 그러나 이제 점점 더 많은 기관과 심지어 단체에서도 자체 버전으로 제공하는 암호화폐가 1000가지 이상 존재한다. 화폐 다양성을 자라게 하는 것은 기술만이 아니라 밀레니엄 세대의 커지는 영향력과
그들의 기술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그들은 돈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제공한다. 고대 소셜미디어 회사 페이스북이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암호화폐 리브라는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게 될 텐데 그 이유는 단순히 페이스북 가입자 수가 20억을 넘기 때문이다. 다른 화폐 사용은 돈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일이고 그 매체에는 조개 껍데기, 금속 막대, 은, 금, 나무 막대기, 담배가 포함된다. 이들의 중요한 공통점은 그러한 매체가 공동체 안으로 돈을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익명성을 자랑하는 비트코인 같은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공식 금융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는 것에 동의했다. 암호화폐가 세계 중앙은행들의 승인과 뒷받침 없이 다른 화폐처럼 완전히 받아들여질지 알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우리는 돈의 사회적 가치와 돈이 어떻게 각기 다른 맥락 안에서 의미를 갖는지, 공동체나 심지어 성별과 관련하여 소중하게 여겨지는 행동 방식, 즉 가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았다. 우리는 이 장을 시작했던 비비아나 젤리 이저의 질문으로 돌아온다. 돈은 언제 도덕적 관심을 강화하고 사회적 삶을 부양하는가? 돈의 창출은 어떤 조건에서 정의와 평등의 진보를 가져오는가? 이는 청지기 역할에 대한 더 큰 질문을 제기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공동체 육성, 인류의 번영에 부합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돈을 사용해야 하는가?